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김영순 씨입니다. 김 씨는 얼마 전까지 집 명의를 넘기지 않으면 아들과 이혼하겠다는 며느리 때문에 어디에도 말 못하고 속 끓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올해로 72, 남편 없이 혼자 산 지도 벌써 10년째네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여니 아직 어둑한 새벽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거실로 나와 불을 켜고 부엌으로 향했죠. 냉장고에서 어제 담가둔 배추김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장사했던 솜씨는 아직도 녹슬지 않았어요.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번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아이고, 벌써 이 시간이네. 경로당 청소 당번이었지.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경로당 총무를 맡은 지도 2년째.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일이니 허투루 할 수 없었죠. 아파트를 나서니 이른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예전엔 시장에서 새벽부터 일했으니 이런 일은 시간이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죠. 경로당에 도착하니 벌써 와 계신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박할머니였죠. 올해 8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신 분이에요. 박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사장, 오늘도 일찍 왔네. 나도 잠이 안 와서 나왔지 뭐야. 언니도 참, 좀 더 주무시지. 제가 다 할게요. 저는 청소 도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제 별명이 김 사장이라고 부르시죠. 시장에서 장사할 때부터 불렀던 이름이니까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 그래도 아직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이 나이에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일 새삼 느끼고 있었죠. 점심을 먹고 경로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니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화투도 치고 텔레비전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죠. 저는 한쪽 구석에서 경로당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왔네요. 날씨가 추워져서 난방을 많이 틀었나 봅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손자 도윤이의 영상통화였어요. 어이구, 우리 도윤이구나. 화면 속에서 교복을 입은 도윤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전화한 모양이었어요. 도윤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독서상이요. 아이고, 우리 도윤이가 상을 받았어? 정말 대견하네. 할머니가 뭐 사줄까? 도윤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영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지내왔죠. 할머니도 도윤이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와서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영상통화를 끝내고 나니 옆에 있던 어르신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손자가 그렇게 자주 연락하다니 복도 많다고들 하시더군요. 사실 며느리 수연이는 시어머니인 저와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도윤이만큼은 제가 돌봐준 정이 있어서인지 할머니를 잘 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별거 없지만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제 평생의 결실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찬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산 보금자리. 지금은 시세가 많이 올라서 10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평온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평범한 하루가 되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제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어 인터폰 화면을 봤더니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평소 명절이나 제사 때 외에는 얼굴 보기 힘든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으니 의아했죠. 문을 열어주니 수연이가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늘 그렇듯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인사였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니 수연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니? 민재는 안 왔고? 아, 오늘은 제가 어머님께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 혼자 왔어요. 민재 오빠는 회사 야근이라서요. 중요한 말씀이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본론을 꺼냈죠.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세금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요즘 부동산 세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증여세랑 상속세가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갑자기 세금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이 아파트 지금 시세가 10억 넘잖아요. 나중에 상속할 때 세금만 몇 억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한테 상담받고 왔는데 지금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엄청 아낄 수 있대요. 며느리의 속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세금을 아끼자는 것 같지만 결국 재산을 미리 받겠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이 아파트를 지금 저한테 명의 이전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거잖아요. 미리 주시면 세금도 아끼고 저희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니에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을 달라는 거였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 타령이야? 안 돼. 그런 건 생각도 마. 단호하게 거절하자 수연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죠. 어머님, 제가 좋게 말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저 민재 오빠랑 이혼할 거예요. 도윤이도 제가 데려갈 거고요. 앞으로 손자 얼굴도 못 보실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작 아파트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니, 그것도 손자를 볼모로 협박을 하다니요. 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뻔뻔한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꼬일 수 있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시간은 일주일 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제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느리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나이를 10살은 더 먹은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어요. 벌써부터 재촉하나 싶어 받기가 꺼려졌지만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어제 제가 드린 말씀 생각해 보셨나요? 아침부터 다짜고짜 본론이었습니다. 인사치레조차 없는 그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수연아, 어제도 말했지만 그런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희가 남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을 보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평소엔 명절 때도 얼굴 비추기 싫어하던 사람이 말이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재 오빠 월급으로는 도윤이 교육비 대기도 빠듯해요. 사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리고 저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 월급이 적다고요. 대기업 과장이면 충분히 잘 버는 편인데 명품 가방이며 해외여행이며 사치를 부리니까 돈이 모자란 거겠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내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건 말이 안 돼.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어요. 오늘 당장 이혼 변호사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친정엄마한테도 다 말씀드릴 거고요. 친정어머니까지 끌어들이겠다는 협박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난리를 피울 게 뻔했죠. 아, 그리고 어머님, 도윤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법적으로도 엄마한테 유리하다는 거 아시죠? 앞으로 손자 얼굴 평생 못 보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었나 싶어 소름이 끼쳤어요. 무엇보다 도윤이를 못 본다는 게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정수연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사돈이 직접 전화까지 하다니 며느리가 벌써 일을 벌인 모양이었어요. 사돈은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돈, 우리 수연이한테 들었어요. 아파트 증여건 말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맞죠? 저희 집도 일찌감치 다 정리했답니다. 거짓말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 집안이 재산이 있을 리가 없죠. 오히려 제 아들한테 빌부터 사는 형편이면서 말입니다. 사돈,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 참견하지 마세요. 그러자 사돈의 목소리도 싸늘해졌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고생하며 시집살이 하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사돈이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니에요? 시집살이라니요. 명절에도 얼굴 안 비추고 제사도 안 지내는 며느리가 무슨 시집살이를 했다는 건지. 그저 제 재산만 노리고 있을 뿐인데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제 며느리 혼자가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달려들 기세였어요. 과연 제가 이들을 상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 민재였어요. 평일 낮에 회사도 안 가고 왔다니 며느리가 벌써 아들까지 동원한 모양이었죠. 엄마, 아들의 얼굴을 보니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가가 붓고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아마 부부싸움을 했나 봅니다. 회사는 안 가고 웬일이니? 반찬했어요. 엄마, 수연이한테 들었어요. 아파트 증여 얘기요. 아들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물러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다 들었구나. 네 생각은 어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비비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죠. 엄마, 사실 수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거면 지금 주시는 게 세금도 아끼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건 엄마, 수연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말려볼게요라는 말이었는데 말이죠. 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엄마, 그게 아니라 수연이가 정말 이혼하겠다고 난리예요. 도윤이 데리고 친정에 가겠다고. 엄마,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가정을 지키고 싶은 이기심이었죠. 민재야, 너는 정말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네 아내가 네 엄마 재산 받으려고 이혼 협박하는 게 정상이니? 그건 수연이가 좀 과했죠. 하지만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지 아세요? 도윤이 학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들어요. 학원비 핑계를 대는 아들이 한심했습니다. 그 돈의 반은 며느리 명품 가방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엄마, 저도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가 저를 생각한다면 제발 가정이 깨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들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니 화가 나면서도 불쌍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아내한테 휘둘리는 한심한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민재야, 엄마가 너한테 묻겠다. 만약 수연이가 이혼하고 도윤이 데려간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을 뿐이었죠. 엄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수연이 없으면 도윤이도 못 보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나약한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다니요.
알았다. 너는 돌아가라. 엄마가 다시 생각해 볼게. 엄마, 정말요? 그럼 긍정적으로. 그만 가. 더 할 말 없어. 아들이 나간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아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문득 조카 현정이가 떠올랐습니다. 세무사 자격증도 있고 늘 저를 잘 따르던 아이였죠. 이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할 사람은 현정이밖에 없었습니다. 현정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바로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급한 일인 것 같다며 퇴근을 미루고 기다리고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현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고모,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어제부터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협박, 사돈의 전화, 그리고 아들의 배신까지 듣고 있던 현정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고모,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직 고모가 정정하신데. 현정이는 분노하면서도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일단 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아파트를 증여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증여세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더 있어? 제가 아는 분 중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었어요. 재산 다 넘기고 나니까 며느리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결국 아들 부부가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며느리도 그럴까 싶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고모, 혹시 그 아파트 담보대출 있으세요? 없어. 깨끗해. 현정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묘안이 떠오른 모양이었어요. 고모,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위험하긴 하지만 고모가 결심만 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현정이는 종이에 뭔가를 적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있자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일단 증여는 해주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증여하면서 동시에 그 아파트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고모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근저당이 뭐니? 쉽게 말해서 빚을 담보로 아파트를 묶어두는 거예요. 액수는 한 10억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새 주인이 되는 며느리가 그 빚을 갚아야 해요. 머리가 복잡했지만 현정이의 설명을 들을수록 이해가 됐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 뜻대로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올가미를 씌우는 거였죠. 며느리가 그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모가 아파트를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요. 그런데 만약 며느리가 눈치채면 어떡하니? 그래서 연기를 잘 아셔야 해요. 마지못해주는 척, 며느리 말대로 다 해주는 척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서류들은 제가 준비할게요. 며느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세히 안 볼 거예요. 현정이의 계획을 듣고 나니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과연 제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고모, 시간이 없어요. 며느리가 진짜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움직이셔야 해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 재산도 지키고 무엇보다 도윤이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잖아. 현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며 용기가 생겼어요. 고모,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돌아가신 남편이 저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과연 며느리는 제가 준비한 함정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욕심에 눈이 멀어 그대로 빠져들까요? 내일 며느리에게 연락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연극의 막을 올려야죠. 72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기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은 또 한숨도 못 잤습니다. 현정이와 짠 계획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죠. 오늘이 바로 그 연극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거실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해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제가 항복하고 연락했다고 생각했겠죠. 수연아,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해봤어. 네 말도 맞는 것 같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도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나 봐요. 정말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다행이에요. 흥분한 목소리가 소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를 냈죠. 나이 들면 결국 자식한테 의지해야 하는데 미리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어떤 조건이세요? 서류 작업은 내가 아는 법무사와 세무사한테 맡기고 싶어.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도윤이는 계속 볼 수 있게 해줘야 해. 아, 그런 거면 당연하죠.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도윤이야 당연히 할머니 봐야죠. 거짓말이 뻔히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를 안심시켜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럼 내일 오후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쏘가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바로 현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정아, 내일 오후로 약속 잡았어. 준비된 거니? 네, 고모, 서류는 다 준비했어요. 근저당 설정 동의서도 증여 계약서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워놨고요. 며느리가 급하게 서명하다 보면 절대 못 알아챌 거예요. 현정이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도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바로 연락한 모양이었죠. 엄마, 수연이한테 들었어요. 정말 증여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 가정 깨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니? 일부러 체념한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은 안도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재산 받기 전부터 벌써 효도하겠다는 거짓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대신 약속 지켜야 한다. 물론이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소용없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오후에는 현정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내일 있을 서류 작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고모, 이게 증여 계약서고요. 여기 세 번째 장에 근저당 설정 동의서가 들어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부속 서류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서류를 보니 정말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서명하는 사람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채권 금액은 10억으로 했어요. 시세랑 거의 같은 금액이니까 나중에 며느리가 아파트 팔아도 빚 갚기 빠듯할 거예요. 현정이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현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모, 혹시 마음이 약해지실까봐 걱정돼요. 막상 내일 되면. 걱정 마. 이 나이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니? 내 것 지키려는 건데. 하지만 솔직히 떨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과연 제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현정이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 테헤란로의 깔끔한 오피스텔에 있었죠. 고모,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전문가인 척 자연스럽게 설명하면서 서류 넘길게요. 고모는 그냥 힘들어하는 표정만 지으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죠. 정각 2시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더군요. 명품 원피스에 새로 산 것 같은 핸드백까지 벌써부터 부자가 된 기분에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인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이미 승리자의 그것이었습니다. 현정이가 일어나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김현정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려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급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현정이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증여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아파트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꽤 나옵니다. 며느리가 놀라는 척했지만 이미 다 알아본 눈치였습니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여러 방법을 쓰는데 오늘은 증여와 관련된 전체 서류를 작성하셔야 해요. 여기 보시면 현정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첫 장은 증여 계약서였죠. 이렇게 많아요? 네, 부동산 거래는 서류가 복잡해요. 증여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 위임장, 그리고 각종 확인서들. 다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며느리가 서류를 대충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정이가 능숙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이건 증여 계약서고요. 여기 사인하시고 이건 등기 이전을 위한 위임장이에요. 여기도 사인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서둘러 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정이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리고 이건 부동산 거래 시 채권 채무 관계 확인서예요. 혹시 이 아파트에 대출이나 다른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죠. 당연히 없으실 테니 여기도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 서류 안에 10억 근저당 설정동의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권 채무 관계 확인서라는 제목과 복잡한 법률 용어들 사이에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었죠. 채권 채무요? 그런 거 없는데. 네, 그래서 없음에 체크하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단,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반 비용에 대한 처리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며느리는 서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는 듯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보더니 이내 포기하고 사인을 시작했습니다. 아휴, 너무 복잡하네요. 어차피 전문가가 준비한 거니까. 그때 제가 일부러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평생 모은 게 이 아파트 하나인데. 어머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일게요. 그리고 이건 저희 가족 재산이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눈은 이미 서류에만 가 있었습니다. 현정이가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말했죠. 마지막으로 이건 증여세 납부와 관련된 자금 조달 계획서예요. 세금을 어떻게 낼 건지 미리 작성해 두는 거죠.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그건 대출받아서 낼 생각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예정이라고 적으시고, 참고로 이 서류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관련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대출 받으실 때 필요하실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말에 며느리가 반응했어요. 아, 그럼 이 아파트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이죠. 다만 여기 조항을 보시면 증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는 수증자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한 내용이죠. 바로 그 조항 아래에 10억 근저당 설정 동의가 작은 글씨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만 신이 나서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여기 사인하면 되죠? 네,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신다면 사인해 주세요. 며느리는 서둘러 마지막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등기 이전은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증여세 납부 준비하시면 됩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 거짓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일주일 후에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며느리가 나간 후 현정이와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모, 잘하셨어요. 완벽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잠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죠. 고모, 먼저 협박한 건 며느리예요. 그리고 서류에 다 명시되어 있었어요. 제대로 읽지 않은 건 본인 책임이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건 며느리의 실수였죠. 제가 먼저 시작한 일도 아니었고요. 드디어 등기 이전이 완료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정이한테서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고모, 등기 이전 완료됐어요. 이제 아파트 주인은 며느리예요. 그리고 10억 근저당도 같이 설정됐고요.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진실을 알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예상대로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10억이나 잡혀 있다고 나오는데요. 드디어 알아챘나 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니? 너한테 공짜로 줄 순 없잖아. 10억은 네가 나한테 갚아야 할 돈이야. 뭐라고요?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이건 사기예요.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서류에 다 사인했잖아. 증여하면서 동시에 10억을 빌려준 거야. 그 돈으로 증여세도 내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고. 말도 안 돼. 저한테 10억을 어떻게 갚으라고요? 이건 무효예요. 무효? 네가 직접 사인한 건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설명 들었잖아. 사실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였죠. 어머님이 저를 속였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속인 게 아니라 네가 제대로 안 본 거지. 그리고 10억 정도는 그 아파트 팔면 갚을 수 있잖아. 팔면요. 제가 왜 팔아요? 이건 이제 제 집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더군요. 그럼 매달 이자라도 내야지. 월 1%만 쳐도 한 달에 3천만 원인데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자기가 무슨 함정에 빠졌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건 너무해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이혼하겠다고 협박하고 손자로 나를 위협했지.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재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오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 말해봐. 네가 어떻게 이혼 협박해서 아파트 뺏으려 했는지도 같이 말하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오후에는 예상대로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많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가 10억 빚이 있다고. 이게 대체. 앉아서 얘기하자.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줄 시간이었어요. 민재야, 네 아내가 나한테 뭘 요구했는지 알고 있니? 이혼하겠다고 협박했어. 도윤이를 못 보게 하겠다고. 그건 수연이가 좀 과했죠. 하지만 10억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아내 편을 들려는 아들이 한심했습니다. 네 아내는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렸어. 나는 그저 내 것을 지킨 것뿐이야. 합법적으로.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요? 10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아파트 팔든지 대출 받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갚든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죠.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이것도 다 아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이런 며느리와 계속 살면 더 큰 불행이 올 테니까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선택해야 할 겁니다. 10억 빚을 안고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제 재산을 넘볼 수는 없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이혼 협박도 소용없어졌다는 것. 오히려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과연 며느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끝날까요? 내일이면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72년 인생. 이제 와서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젯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걱정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아침에 현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고모, 괜찮으세요? 어제 며느리한테 연락 왔다던데. 응, 난리가 났더라. 예상했던 일이야. 혹시 변호사 찾아가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합법적이에요. 현정이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며느리가 아니라 낯선 남자였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고 했죠. 변호사는 딱딱한 말투로 용건을 전했습니다.
정수연 씨의 대리인으로 왔다며 근저당 설정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원만히 해결하자고 했어요. 사기요? 본인이 직접 서명한 건데 무슨 사기입니까?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며느리한테는 다른 얘기를 들었나 봐요. 제가 서류를 속여서 서명하게 했다고 했겠죠. 변호사님, 저도 녹음 파일이 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이혼 협박한 거 말이에요. 필요하면 재판에서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녹음은 없었지만 허세를 부렸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갔어요. 오후가 되자 이번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죠. 문을 열자마자 사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딸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사돈이 왜 여기서 이러세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친정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다고 10억을 어떻게 갚냐고 난리였어요. 처음부터 욕심을 안 부렸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남의 재산 함부로 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돈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독한 시어머니라며 욕설까지 퍼부었어요.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이만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결국 사돈도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수척해져 있었죠. 엄마, 수연이가 매일 울어요. 친정에 가서 안 돌아온다고 도윤이도 불안해하고. 그래서 엄마, 제발 근저당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아들의 애원하는 모습이 불쌍했지만 이번엔 단호해야 했습니다. 민재야, 네 아내가 처음부터 잘못했어. 이혼 협박에 재산 요구까지 이게 정상이니?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10억 갚으면 끝나는 일이야. 아파트 팔면 되잖아. 그 말에 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팔면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욕심 부리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맞으니까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나갔죠. 그날 밤 문득 도윤이가 걱정됐습니다. 부모의 싸움에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더 불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한 고요함이었죠. 그런데 오늘 오후 현정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큰일 났어요. 며느리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대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착잡했습니다. 그래, 결국 그 길을 택했구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10억 근저당 때문에 매수자들이 꺼려한대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놔도 안 팔릴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었죠. 10억 빚이 딸린 아파트를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그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연이가 이혼하겠대요. 진짜로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엄마가 원하던 거 아니에요? 이제 만족하세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민재야, 엄마가 원한 건 가족의 화목이었어. 근데 네 아내가 그걸 먼저 깨뜨렸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혼까지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처음 보는 며느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늦었어. 근저당만 풀어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도윤이 아빠랑 이혼하지 않을게요. 또 협박이었습니다. 방법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연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요? 10억을 어떻게 갚아요?
전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부터 생각했어야지. 남의 재산 탐낼 때는 생각 안 했어? 며느리는 결국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조금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업자득이었죠. 그날 저녁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무서워요.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헤어지는 거예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도윤아, 어른들 일이야. 하지만 뭐가 되든 할머니는 항상 도윤이 편이야.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죄 없는 아이가 가장 큰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아니, 이런 생각도 잔인한 건가요? 아파트 매각 시도가 실패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현정이가 급히 불렀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현정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고모, 며느리가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대요. 파산? 네, 개인 파산을 하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생각지도 못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현정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 마세요. 사치품 구매 내역이나 명품 쇼핑 기록이 있으면 파산 승인이 어려워요. 며느리는 아마 승인 못 받을 거예요. 그때 아들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온 것 같았어요. 엄마, 현정이. 가족끼리 이렇게 만나야 하나요? 아들의 눈엔 깊은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1달 반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수연이도 동의했고요. 그래, 잘 생각했구나. 근데 엄마,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그 물음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민재야, 엄마도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근데 네 아내는 선을 넘었어. 이혼 협박에 손자를 볼모로. 그런 사람과 계속 살면 너만 불행해져. 그래도 가족인데. 오빠, 가족이라고 다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현정이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윤이는 제가 키울게요. 수연이도 동의했어요. 대신 대신?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아파트는 제가 받기로 했어요. 수연이는 10억 빚진 아파트는 싫다고. 대신 다른 재산을 좀 나눠주기로 했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빚이 있는 아파트보다는 현금이나 다른 재산을 택한 거였군요. 그런데 엄마, 제가 그 아파트를 받아도 10억 근저당은 그대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네가 받아라. 나중에 생각해보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근저당을 풀어주실 생각은? 그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 정말 변했는지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는지 지켜본 다음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이혼 조정 법원에 갔습니다. 며느리도 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수수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양육권은 아버지,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그 외 예금 등은 분할. 이렇게 합의하신 게 맞나요? 두 사람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조정위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와는 무관하다는 것도 확인하셨죠? 네, 그 빚진 아파트는 싫어요. 차라리 다른 재산을 받는 게 나아요. 결국 며느리는 10억 빚에서는 벗어났지만 아파트도 포기한 셈이 되었죠. 법원을 나오면서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 살아. 저 이제 아파트도 없고 빚도 없지만 그래도 죄송한 마음은 갖고 살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아들은 빚진 아파트와 함께 새 출발을 해야 했죠.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최악은 막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도윤이와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이 근저당도 풀어주는 것이었어요. 이혼이 성립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아들과 도윤이는 이제 저희 아파트 근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10억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는 여전히 아들 명의였지만 거기서 살 수는 없었죠. 오늘은 토요일, 도윤이가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부모의 이혼이 아이에게 상처가 됐겠지만 적어도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았어요. 우리 도윤이 왔구나. 아침 먹었어? 네, 아빠가 김밥 사줬어요. 요즘 아빠가 요리 배운대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아내한테 의존하던 아들이 이제야 독립적인 삶을 배우고 있었죠. 아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3개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살도 좀 빠지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도윤이 좀 봐주셔도 될까요? 오늘 회사에 잠깐 들러야 해서. 그럼 걱정 말고 다녀와. 도윤이는 할머니랑 있으면 되지. 아들이 나간 후 도윤이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학교 생활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반장 됐어요. 정말 우리 도윤이가 반장이 됐어. 대단한데. 아이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볼 수 있어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엄마라도 아이에게는 그리운 존재겠죠. 도윤아, 엄마도 도윤이 보고 싶어 할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볼 수 있을 거야. 사실 전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소식을 들었거든요. 친정에서 지내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했죠. 빚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도윤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예전보다 의젓해진 것 같았어요. 부모의 이혼이 오히려 아이를 빨리 성장시킨 건가 싶어 마음이 복잡했죠. 오후에 현정이가 잠깐 들렀습니다. 도윤이를 본 현정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도윤아, 고모다.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도윤이가 방에서 숙제하는 동안 현정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모, 며느리 아니, 정수연 씨가 취직했대요. 작은 회사지만 사무직으로. 그래, 다행이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도윤이 엄마니까요. 고모, 언제쯤 근저당 풀어주실 거예요? 글쎄, 좀 더 지켜봐야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미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풀어주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조심스러웠죠. 아들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혼 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렀죠. 오늘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부장으로. 놀라웠습니다. 이혼의 충격으로 회사 생활도 힘들 텐데 오히려 승진이라니요. 정말? 축하한다. 엄마, 이혼하고 나서 깨달은 게 많아요.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의존적이었는지.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연이한테 휘둘리면서도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결정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혼자가 되고 나니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동안의 심정을 토로하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엄마가 그때 단호하게 하지 않았으면 전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감사해요, 엄마.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얘긴데요. 왜? 무슨 일 있어? 가끔 도윤이 때문에 연락해요. 아이 보고 싶다고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엄마,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가끔은 만나게 해주면 어떨까요? 감독하에서라도.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네가 도윤이 아빠니까. 근데 그 10억 근저당은 언제까지 그대로 둘 건가요?
드디어 핵심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계속 고민하던 문제였어요. 좀 더 지켜보려고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변했는지. 엄마, 전 수연이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전 계속 그렇게 살았을 테니까.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변화였죠. 너도 많이 변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용서할 때가 온 건 아닐까. 모두가 충분히 대가를 치렀고 교훈도 얻었으니까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들 도윤이 그리고 전 며느리 수연이까지 6개월 만의 만남이었죠. 수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전과 달리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도윤이가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우리 도윤이. 엄마도 많이 보고 싶었어. 모자의 재회를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모정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잠시 후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알아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 수연이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많지 않지만 매달 조금씩 모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머님께 끼친 피해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2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보내온 돈이었죠. 이럴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제 마음이 편해지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보내드릴게요. 민재야, 네, 엄마. 그 아파트 근저당 반으로 줄여주마.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10억은 너무 크니까 5억으로. 그 정도면 아파트 팔아서 갚고도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5년 동안 성실하게 살면서 도윤이 잘 키우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줘. 그럼 5년 후에는 나머지도 없애주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갚을게요. 수연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민재 오빠가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수연아, 너도 앞으로 잘 살아.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능력껏 성실하게. 그리고 도윤이는 부모 둘 다 필요하니까 자주 만나.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가족은 아니지만 도윤이를 중심으로 연결된 새로운 관계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포근하게 불어왔습니다.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며느리의 탐욕으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은 모두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 아파트는 사실상 여전히 제 것이고 아들은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으며 며느리는 욕심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도윤이는 비록 부모가 이혼했지만 더 성숙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저당 10억을 한 번에 탕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줄여주기로 한 건 그들이 계속 노력할 수 있는 동력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보다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겠죠. 72살, 아직도 배울 게 많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정한 용서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서로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욕심 없이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업? 갑자기 무슨 사업을? 엄마, 정수 오빠 친구가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져왔어요. 놓치면 안 될 기회래요. 네, 어머님, 요즘 온라인 사업이 대세거든요. 초기 투자만 하면 계속 수익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해서요.
엄마, 이 건물을 담보로 잡고 대출받으면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순자 씨입니다. 올해 73,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자그마한 삼각 건물 한 채를 가지고 계신 순자 씨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두고 일궈낸 그 건물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1층은 작은 상점들의 임대를 주고 2층에서 홀로 사시는 순자 씨의 하루는 참으로 조용했습니다. 아침이면 혼자 차려 먹는 소박한 밥상, 낮에는 건물 관리를 위해 오가는 임차인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녁이면 텔레비전 앞에 혼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순자 씨에게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평생의 특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아찌 담그는 솜씨였습니다. 40년 넘게 갈고 닦은 손맛으로 무장아찌, 오이장아찌, 깻잎장아찌까지 그 어떤 시판 제품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은 맛을 내는 것이 순자 씨만의 비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5살 딸 미영이와 47살 사위 정수 씨가 함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엄마, 저녁 드세요. 미리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순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언제 왔니? 밥은 먹었어? 네, 엄마, 먹고 왔어요. 엄마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죠? 어머님, 저희가 요즘 생각해보니까 어머님께서 이렇게 혼자 계시면 너무 적적하실 것 같더라고요. 미영이와 정수 씨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오늘 온 건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과 함께 살면 어떨까 해서요. 건물 관리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어머님도 외롭지 않으시잖아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자식이 다시 들어와 함께 살자고 하다니 요즘 세상에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말이냐? 너희들이 나랑 같이 살겠다고? 네, 엄마, 가까이 모시고 싶어요. 이 건물도 관리할 게 많으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리면 엄마도 편하시잖아요. 네, 어머님, 임대료 관리라든지 건물 수리라든지 그런 것들 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편안히 쉬시기만 하시면 돼요. 순자 씨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너희들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저희 전세 계약이 곧 끝나거든요. 어차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어머님 건물 2층이 워낙 넓으니까 저희가 한쪽 방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께 패 끼치지 않게 조용히 지낼게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후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참으로 쓸쓸했는데 딸 내외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그래, 좋다. 우리 함께 살자.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순자 씨는 딸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이 북적이는 것이 낯설기도 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가족의 목소리가 들리니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순자 씨는 자신의 자랑인 장아찌를 딸 내외에게 자주 내어주었습니다. 정성껏 담근 무장아찌와 오이장아찌를 식탁에 올릴 때마다 순자 씨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순자 씨와 딸 내외의 동거 생활. 과연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순자 씨가 이 건물을 마련하게 된 건 벌써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 김 씨와 함께 평생을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 동네가 변두리였고 건물값도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과 순자 씨는 이 건물로 미영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시킬 때까지 고생 끝에 낙이 왔다며 서로를 격려했었습니다. 특히 순자 씨는 이 건물 2층 한쪽 모서리에 마련한 작은 다용도실에서 늘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남편도 순자 씨가 담근 장아찌를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딸 미영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몇 년 다니다가 정수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정수 씨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둘이 합쳐도 월급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서울 외곽의 전세 아파트를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미영이가 자주 친정에 놀러 왔었습니다. 올 때마다 순자 씨가 담근 장아찌를 가져가곤 했습니다. 엄마, 이 무장아찌 정말 맛있어요. 정수 오빠도 엄마 장아찌 엄청 좋아해요. 그래? 그럼 더 가져가거라. 어차피 나 혼자 다 못 먹어. 어머님, 정말 솜씨가 대단하세요. 시중에서 파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때만 해도 정수 씨는 순자 씨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순자 씨도 사위가 참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이 내외의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것이 2달에 한 번, 그러다가 명절이나 생일 때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자 씨에게도 사돈어른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영이의 결혼 2주년을 맞아 양가 부모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정수 씨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만난 정수 씨의 어머니 박 씨는 순자 씨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옷차림부터가 고급스러웠고 말투에서도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야말로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뭘요? 저희 정수가 미영이 덕분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따님 두셨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박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형편을 내비쳤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작은 상가 몇 개 있어서 그걸로 연명하고 있어요. 요즘 임대료가 워낙 올라서 임차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양이던데 어쩔 수 없죠 뭐. 어머니께서는 부동산 안목이 정말 좋으셔서 일찍부터 서울 쪽에 투자하셨거든요. 와, 대단하세요. 저희 엄마는 한 채밖에 없는데. 그때 순자 씨는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건물주라고 해도 규모가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었습니다. 아, 사부인께서도 건물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요즘 같은 때는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네, 그냥 작은 건물이라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동산은 부동산이죠. 앞으로 더 오를 테니까 잘 가지고 계세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박 씨는 정수 씨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 미영이 내외는 더욱 바빠 보였습니다. 정수 씨가 회사 일이 많아졌다고 했고 미영이도 승진 때문에 야근이 잦다고 했습니다. 순자야, 자식들이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자주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동네 친구 복순이 가끔 찾아와서는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뭘, 젊은 사람들이 다 바쁜 거지. 나도 젊을 때는 친정에 자주 못 갔었어. 그래도 말이야, 특히 네 장아찌는 정말 예술인데 그런 걸 안 가져가려고 하다니. 복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올 때마다 장아찌를 챙겨가던 미영이가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먹어요라고 말하며 사양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나 봐. 옛날에는 집에서 담근 게 최고였는데. 아니야, 순자야, 네 장아찌 맛은 진짜 최고라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그렇게 순자 씨는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져 갔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후 3년 동안 적적함과 외로움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딸 내외가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말입니다. 딸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명절이라 마음이 설렜습니다. 추석 전날 저녁, 순자 씨는 차례상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영아, 내일 차례상은 어떻게 할까? 엄마가 미리 준비해 둘 게 있으면 말해라. 아, 엄마, 차례상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편하게 쉬세요. 그래도 아버지 차례는 내가 해야지. 뭘 준비하면 될까? 어머님, 요즘에는 다 주문해서 하는 추세거든요. 번거롭게 직접 만들 필요 없어요.
순자 씨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평생 차례상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차려왔는데 주문을 한다니요. 주문, 그래도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간도 절약되고 맛도 괜찮아요. 그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일찍 일어나서 남편을 위한 차례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특히 남편이 좋아했던 무장아찌도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일어나서는 순자 씨가 준비한 음식들을 보더니 난색을 표했습니다. 엄마, 이걸 언제 다 만드셨어요? 저희가 주문한 것도 있는데. 주문한 게 뭐가 있는데? 전이랑 나물 종류는 다 주문했어요. 엄마가 굳이 안 만드셔도 됐는데.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과 주문한 음식이 겹친다니요. 어머님이 만드신 건 따로 드시면 되잖아요. 차례상은 저희가 주문한 걸로 하고요. 그럼 내가 만든 장아찌는? 엄마, 솔직히 장아찌는 좀 냄새가 강해서요. 차례상에 올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순자 씨는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던 장아찌를 냄새가 강하다고 하다니요. 결국 그날 차례상은 미영이가 주문한 음식들로만 차려졌습니다. 순자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은 모두 냉장고로 들어갔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순자 씨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남편을 위한 정성스러운 차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나서 정수 씨가 전화를 받더니 미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차례 지내러 오라고 하시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준비해야겠네. 너희들 사돈 댁에도 가는구나. 네, 어머님, 저희 쪽 차례도 지내야 하니까요. 순자 씨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모두 차례를 지내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정수 씨 내외가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오빠, 정장으로 갈아입을까? 어머님이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 그래, 나도 넥타이 메고 가야지. 그들은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미영이는 평소에 입지 않던 고급스러운 한복까지 꺼내 입었습니다. 아이고, 미영아, 너무 예쁘다. 한복이 그렇게 좋은 거였어? 네, 엄마, 시어머님이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요. 저희 어머니는 예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명절 때는 더 그러시고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 어른이 예의를 중시하신다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갈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오빠, 한우는 포장됐지? 과일 선물 세트도 챙겼고. 응,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홍삼도 샀어. 와,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구나. 네, 엄마, 어머님이 워낙 좋은 분이시니까 저희도 정성껏 준비해야죠. 선물들의 규모를 보니 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의 과일, 홍삼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돈댁 차례상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궁금하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유명한 한정식집에 주문하세요. 정말 화려하게 차리시거든요. 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상차림도 전문가가 와서 해주시고요. 순자 씨는 점점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아침 일찍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박한 차례상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정수 씨 내외가 출발하고 나서 순자 씨는 혼자 남겨진 차례 음식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차례를 지내는 것인데 왜 이렇게 격차가 날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둘 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다녀왔니? 엄마, 정말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화려했어요.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특히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시고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신이 나서 사돈댁에서의 하루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호텔 수준의 음식, 전문가가 차린 상차림, 화려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순자 씨네와는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소외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젊은 사람들이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 정도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수 씨가 순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응, 무슨 말이야? 건물 관리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임대료 관리나 세무 쪽 일들이 좀 까다로워서요. 순자 씨는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해왔는데 뭐가 복잡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가? 나는 그냥 해왔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법도 많이 바뀌고 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 격리 업무도 해봤으니까 한번 맡아보면 어떨까요? 엄마, 정수 오빠가 그런 일에는 전문가예요. 맡기시는 게 어때요? 순자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위가 도와주겠다는데 나쁠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네, 어머님. 그럼 통장이랑 인감도 제가 보관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자 씨의 건물 관리는 정수 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1층 상가 중 하나를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임대료가 갑자기 많이 올랐는데 이게 맞나요? 임대료 얼마나 올랐는데요? 10만 원이나 올랐어요. 사위분이 시세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대료를 올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정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정수야, 임대료를 올렸다던데? 아, 네, 어머님,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서 조정했어요. 어머님 건물만 너무 싸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죄송해요. 어머님,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요. 임차인들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엄마, 정수 오빠가 어머님 재산 불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마워해야죠. 순자 씨는 뭔가 찜찜했지만 사위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수 씨가 순자 씨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사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케이크 사왔어요. 순자 씨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케이크를 보니 동네 빵집에서 파는 아주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3명이 나눠 먹기에도 부족할 만큼 작았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저녁은 어떻게 할까? 엄마, 저희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네, 어머님, 회사 사람들이랑 급한 회식이 있어서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생일날에 딸 내외가 다른 약속을 잡다니요. 그러면 나는? 엄마는 케이크 드시고 편하게 쉬세요. 내일 시간 날 때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들은 서둘러 나가면서 옷차림을 보니 회식 같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평소보다 화사하게 치장했고 정수 씨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혼자 작은 케이크 조각을 먹으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정수 씨 어머니 생신 때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미영이에게 어제 어디 갔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어제 회식은 어땠니? 아, 네,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정수 씨가 무심코 한 말이 순자 씨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했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랑 외식한 거 정말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 생신이 이번 주거든요.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생일날에 사돈어른과 미리 생일 축하 외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사돈 생신이 언제야?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어머님 생신은 꼭 미리 챙겨드려야 해서요. 워낙 좋으신 분이라.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생일에는 작은 케이크 하나로 대충 넘어가더니 사돈어른 생일에는 미리부터 외식까지 하다니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순자 씨는 그들이 박 씨 생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오빠, 어머님 선물은 뭘로 할까? 이번에는 금목걸이 어때? 저번에 좋아하시더라고. 좋은 생각이야.
포장도 고급스럽게 해달라고 하자. 순자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금목걸이라니요. 자신에게는 10,000원도 안 되는 케이크를 주면서 말입니다. 박 씨 생일 당일 그들은 정말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비싼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금목걸이뿐만 아니라 꽃다발과 과일 선물 세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 저희가 더 잘해드려야죠. 그들이 나간 후 순자 씨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녁 늦게 돌아온 그들은 신이 나서 박 씨와의 즐거웠던 시간을 자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목걸이를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엄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많이 기뻐하셨겠구나. 그렇게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점점 서운함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순자 씨는 참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박 씨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수 씨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순자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응, 뭔 일이야?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순자 씨는 갑작스러운 얘기에 놀랐습니다. 사업? 갑자기 무슨 사업을? 엄마, 정수 오빠 친구가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져왔어요. 놓치면 안 될 기회래요. 네, 어머님, 요즘 온라인 사업이 대세거든요. 초기 투자만 하면 계속 수익이 들어온다고 해요. 순자 씨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해서요. 엄마, 이 건물을 담보로 잡고 대출 받으면 되거든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잡겠다니요. 뭐, 내 건물을 담보로?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재산은 나중에 미영이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엄마,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건데 지금 활용해서 더 불려놓으면 좋잖아요.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얘기를 하다니요. 그래도 함부로 담보 잡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어머님, 제가 장담합니다. 이 사업은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몇 달만 지나면 원금의 이자까지 다 갚을 수 있어요. 엄마, 정수 오빠를 믿어보세요. 그동안 건물 관리도 얼마나 잘해줬어요. 순자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위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님,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위를 도와주고 싶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정수 씨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얘기인지 들리지 않았지만 순자 씨는 혹시나 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장모님은 순하셔서 뭐든지 다 들어주실 분이야. 순자 씨는 자신 얘기인가 싶어 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응? 담보는 확실해. 이 건물 시세가 얼만데. 혹시 사업이 안 되더라도 건물만 있으면 되잖아. 순자 씨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장모님 연세가 연세인데 언제까지 계실지도 모르는 일이고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자신의 죽음을 계산하고 있다니요. 응, 미영이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 장모님은 워낙 검소하시고 욕심도 없으셔서 뭘 해도 불평 안 하실 거야. 순자 씨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아찌나 담그시면서 조용히 계시는 분이야. 우리가 알아서 잘 모셔드리는 척하면 눈치도 못 채실 거야. 순자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어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린 후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통화 끝났어? 응, 친구가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네. 엄마가 동의해 주실까? 동의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글쎄, 그땐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건물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순자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마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장모님이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뭘 알겠어. 엄마는 그런 거 모르시는 분이야. 우리가 잘해드리기만 하면 의심 안 하실 거야.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인데. 엄마는 평생 순진하게 사신 분이야. 사람을 의심할 줄도 모르시고 우리가 조금만 잘해드리는 척하면 끝이야. 순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요. 그럼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응, 이번엔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보자.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니까. 순자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방금 들은 대화를 되새겨봤습니다. 장모님 연세가 연세인데 언제까지 계실지 모른다. 장아찌나 담그면서 조용히 계시는 분. 순진해서 의심할 줄 모른다.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것. 모든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평생을 애지중지 키운 딸과 10년 넘게 사위로 모신 정수 씨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순자 씨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어떻게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어젯밤 들었던 그 끔찍한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응, 그래.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그 일 좀 더 생각해 보셨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담보 대출 얘기를 또 꺼내는 것입니다. 아직 결정 못했어. 어머님,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엄마, 정수 오빠를 믿어보세요.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순자 씨는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이제는 역겨웠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자신을 순진하다, 의심할 줄 모른다고 비웃던 바로 그 입으로 지금은 달콤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줘. 네, 어머님. 하지만 너무 오래는 기다릴 수 없어서요. 그날 하루 종일 순자 씨는 집안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딸 내외는 출근하고 없었지만 순자 씨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동네 친구 복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요즘 딸 내외랑 잘 지내지? 같이 살면 좋긴 하지만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순자 씨는 복순이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저냥 지내지 뭐. 그런데 순자야, 네 장아찌 정말 맛있는데 요즘도 담그고 있어? 응, 가끔 담그지. 언젠가 말했지만 너 그 솜씨로 장사해도 대박 날 거야. 정말 장인 수준이라니까. 순자 씨는 복순이의 말을 듣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도 복순이가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장사라니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요즘 할머니들도 다들 뭔가 하면서 살잖아. 너처럼 손재주 좋은 사람이 그냥 집에만 있기엔 아까워. 복순이가 간 후 순자 씨는 혼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딸 내외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딸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 엄마, 어제 말씀드린 그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씨는 그들의 재촉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일까지는 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엄마,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쳐요. 순자 씨는 그들의 압박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어. 내일 답을 줄게. 그날 밤 순자 씨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종류의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야 한다. 복순이 말이 맞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새벽이 되자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건물을 팔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탐내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순자 씨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잠깐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 어머님, 그 일은 오늘 결정해 주시는 거죠? 돌아와서 얘기하자. 순자 씨는 집을 나서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동네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업소였습니다. 사장님, 건물 매매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네, 어르신 어서 앉으세요. 어떤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시는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을 팔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위치가 어디신지요? 순자 씨는 자세한 건물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위치네요. 요즘 그 동네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신지요? 가족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조용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잠시 순자 씨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빨리 팔고 싶어요. 매물 상태가 좋으니까 2주에서 3주면 좋은 매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씨는 작은 아파트 단지들을 눈여겨봤습니다. 건물을 팔고 나면 그 돈으로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순이가 말했던 장아찌 사업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 내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바람 좀 쐬고 왔어. 엄마, 그래서 결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순자 씨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직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님,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내 답은 안 된다야. 딸 내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그냥 내 생각이 그래. 순자 씨는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순자 씨가 담보 대출을 거절하자 딸 내외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엄마,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 건물을 그냥 마음이 내키지 않아.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순자 씨는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기회라고 했는데. 좋은 기회든 뭐든 내가 싫다고 하면 그만이야. 너희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꼭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줘야 하는 거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씁쓸한 표정으로 자기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또다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해. 평소 어머님 같지 않아? 정말 그래. 엄마가 원래는 우리 말 잘 들으시는 분인데. 혹시 누가 뭘 말한 건 아닐까? 설마 엄마는 친구도 별로 없으시고. 순자 씨는 이제 그들의 본성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조건도 괜찮고요. 언제 계약 가능하세요? 최대한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럼 내일 오전에 어떠세요? 좋습니다.
순자 씨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나가세요? 응, 볼 일이 있어서. 어머님, 혹시 저희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을 마친 순자 씨는 인생에서 가장 후련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잔금은 한 달 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네,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씨는 작은 아파트 한 채도 계약했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아, 나야. 순자야, 무슨 일이야? 만날 수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래, 어디서 만날까? 잠시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난 복순이는 순자 씨의 계획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건물을 팔았다고? 응, 그리고 장아찌 사업도 해보려고. 어머, 정말 잘했어. 나는 언제부터 네가 그런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거든. 복순아, 네가 도와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입소문 내줄게. 너 장아찌 맛 한번 본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순자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정수야,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건물을 팔았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 씨는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미영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이 건물을 팔았다고 했어. 오늘 잔금까지 다 받았어. 엄마, 설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할 일이 아니지. 그리고 너희는 일주일 안에 나가. 미영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상의? 내 재산을 팔겠다는데 왜 너희한테 상의를 해야 해?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정수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자 씨는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럼 내가 말해줄게. 장모님 연세가 연세인데 언제까지 계실지 모른다. 장아찌나 담그면서 조용히 계시는 분이다. 순진해서 의심할 줄 모른다. 이런 말들 기억나? 딸 내외의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뭐 변명할 거야? 엄마,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내가 다 들었어. 너희들이 전화하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들었다고. 미영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건물을 담보 잡겠다는 게 나를 위해서야?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내 결정은 이미 끝났어.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부터 새로운 집에서 살 거야. 장아찌 사업도 시작할 거고. 엄마, 혼자서 무슨 사업을. 복순이가 도와주기로 했어. 그리고 이미 주문도 몇 개 들어왔어. 정수 씨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너희들이 날려버렸어. 이제 각자 자기 길 가자. 순자 씨는 그들을 뒤로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딸 내외가 울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자 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장아찌 사업은 복순이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순자야, 벌써 이번 주 주문이 20가구나 했어. 정말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 너 장아찌는 진짜 예술이야. 한번 맛본 사람들은 다 단골이 되더라. 순자 씨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주문이 너무 많아져서 작은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순자네 장아찌라는 간판을 달고 정식으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8달이 지나자 복순이의 손녀가 온라인으로도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온라인 일은 손녀에게 맡기고 본인은 장아찌 만드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할머니, 온라인 후기 좀 보세요. 다들 정말 맛있다고 하네요. 정말? 내가 인터넷에서도 유명해졌다고? 네, 이제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1년 가까이 지나서는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방송에 나가서 자신의 장아찌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순자 씨는 직원도 2명이나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형 백화점에서 입점 제의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입점하시면 어떨까요? 백화점이요? 제가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요즘 전통 발효식품이 인기거든요. 특히 할머님 같은 장인의 제품은 아주 귀하죠. 1년이 되는 날, 순자 씨는 복순이와 함께 조촐한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순자야, 정말 대단해. 이제 백화점에까지 들어가고. 누가 이럴 줄 알았겠어? 나도 이 나이에 사업가가 될 줄은 몰랐어. 그런데 미영이네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연락 없어? 한 번도 연락 안 왔어. 뭐 그게 당연하지.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순자 씨의 가게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딸 미영이와 사위 정수 씨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살이 많이 빠져서 인상이 변했고, 정수 씨는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순자 씨는 그들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쩐 일로 왔니?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순자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일어서 다른 손님들 보는데 창피하게. 하지만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세요. 엄마, 저희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순자 씨는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달라는 거야? 어머님, 저희가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도 망했어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엄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 가게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순자 씨는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일하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장아찌 가게에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장아찌 비법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 일 해보고 싶어요. 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법을 배우고 싶다고? 예전에는 요즘 누가 그런 걸 먹냐고 하더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미영아, 정수야,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순자 씨는 의자에 앉으며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이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어머님. 그리고 이 가게에는 너희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일하고 있거든.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해?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내 새로운 인생에 너희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딸 내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절망한 표정으로 가게를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들이 사라진 후 가게 문을 닫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김순자, 참 잘했어. 순자 씨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순자 씨의 하루는 보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이면 가게에 나가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정성껏 장아찌를 담가서 전국 각지로 보냅니다. 저녁이면 믿을 만한 직원들과 함께 내일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 봅니다. 무엇보다 순자 씨는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순자 씨는 73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갈고 닦은 자신만의 재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준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